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시작을 잠깐 먼저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김만배와 남욱 일당의 재산에 관해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성남시에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다. 남욱 변호사의 강남 땅 5,500억 원대 이것도 포함됐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가압류 신청이 가지는 의미 좀 어떤 차원에서 일단 봐야 될까요? 뭐 추징이 지금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제 뭐 이 남욱 일당이 지금 그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또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현금화가 돼버리면 사실은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존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가압류 신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빨리 또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늦었지만 네. 아마 지금이라도 진행한 거는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 이와 관련해서도 좀 추가적인 그런 작업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추징하고 네. 민사소송하고 다르고 네네네. 정성호 장관이 그 추징을 포기해버리니까 항소 포기를 통해서 추징을 포기해버리면서 민사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재산에 대한 추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이라는 걸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서도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대장동 저수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은닉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이 민사소송 절차로서 추적이 안 되고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죄 같은 경우에는 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범죄 수익을 통해서 새로 어떤 추가적인 이익이 만들어질 때 그것까지도 그걸 몰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고 국가가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낸다라는 면에서 이것이 민사소송보다는 강력한 그런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거는 그 민사소송법상의 그런 보존 절차를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그러니까 대장일당의 재산의 가압류 전 민사 차원에서 1단계 차원으로 봐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이제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는 좀 형사적 조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법을 지금 발의를 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러면 되면 이제 형사적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뭐 범죄 수익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특별법이 아닌 일반 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범죄 수익 그 은닉에 대한 규제법이 이미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거를 그냥 적용을 하면 되고. 그거 자체를 적용해 준다. 예. 근데 지금 이 그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원래라고 하면 항소를 진행하고 추징을 선고받고 그 추징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는 법률은 존재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만약에 그 이런 뭐 적용되는 법률을 특별법으로 만드시는 거라면 이게 뭐 저는 그 구호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예. 법률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 디테일을 잘 뭐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말하기가 좀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적용하려면 가능하다. 특별법의 정치적 의미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예. 대장동 일단 관련된 성남시 측의 가압류 신청 문제를 먼저 좀 간단하게 속보 아침에 나와서 좀 살펴봤고요.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시한 수사의 비극이 결과가 비극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지시했던 사건이 있죠. 뭡니까? 백혜룡 경정이 제기했다는 이 세관 마약 수사 위협 관련된 사건이죠. 자, 뭐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자세히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서울 동부지검의 이 검경 합동 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여러 가지를 백혜룡이 주장했던 거 다 조사를 대부분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백혜룡이 제기했던 문제, 이 의혹이라는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수사 결과를 이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정도에 발표할 것이다. 주로는 금주에 발표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던데, 자, 이재명이 지시해서 뒤에 이제 그 문제를 다시 들춰보긴 할 텐데, 사실상 백혜류 경정이 합류하고 팀도 만들고 그래서 그 조사를 했는데 증거는 없다. 어떤 차원에서 일단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마약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마약 수사 자체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외국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내부의 그런 유통망 그리고 조폭 그리고 뭐 이런 조폭의 뒷배를 봐주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백혜룡 경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관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각종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그 숨은 그런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화화가 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 사건은 음모론이 굉장히 싹트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이 처음에 이렇게 뭐 그래도 경정이니까 경찰에 있는 사람 수사를 했다라는 공무원이 말을 하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게 일종의 음모론 일파만파로 그때 퍼져나갔던 상황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종의 그 혐의가 없는 수사를 했고 혐의가 없이 뭔가를 공개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게 본인이 뭐 원래는 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하다가 강서경찰서에 뭐 지구대장으로 좌천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게 사실은 이런 민감한 권력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자기가 스스로 주장을 한 건데, 지금 민감한 권력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뭐 되지도 않는 혐의가 없는 걸 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네. 이분이 뭐 저는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가는 게 뭐 이게 좌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좌천이라고 생각할 만하면 이분은 내가 볼 때 좌천될 만해요. 아니 그거를 온 동대망내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그렇게 다 그 들쑤시고 그거를 마치 뭐 대단한 음모론처럼 대단한 권력의 배후가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게 마약 사업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그럼 퍼뜨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진술 내용을 보면 진짜 마약 검사는 이 백혜는 경정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가지고 네. 말레이시안 3명이 지금 진술을 한 걸 가지고 그걸로 그냥 주구장창 밀고 나간 거잖아요. 그 보강 수사나 그런 걸 해야지.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니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이 마약 사법 마약을 하지 않을 그 가능성도 적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진술 자체가 이미 이상한 말일 가능성도 기본적으로 깔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 사단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나눠서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설명을 해주신 것은 좀 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백혜룡 경정이 의혹이라고 제기했던 것을 제가 보니까 3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아까 말레이시안의 3명의 마약 이 운반책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3가지인데, 첫째는 인천세관의 직원들, 공무원이죠. 인천세관의 공무원들이 이 마약 운반하는 운반책을 도왔다는 것이 첫 번째로 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 백혜룡이 이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관세청으로부터 위압을 받았다. 특히 경찰 수뇌부로부터 위압을 받았다. 그게 대통령실과 검찰의 위압까지 포함을 상당 부분 했다. 그래서 위압건이 있고, 셋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 그 일환의 하나다. 이렇게 백혜룡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 합동검경 합동수사단이 압수수색을 했고 통신 내역과 컴퓨터 기록을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무슨 혐의가 흔적이라도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하나도 확인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인천세관의 공무원들이 마약 운반책을 도왔다는 거는 네. 그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인이 진술을 한 건데 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술을 다 번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술의 그런 신빙성이라는 것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두 번째는 뭐 그 백현영 경정이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외압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브리핑을 하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빼라고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혐의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브리핑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상부에서는 아니 뭐 자료가 있냐 증거가 있냐 조사를 했다 그러면 뭐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없이 이 백현영 경정이 어떤 언론 브리핑을 달리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외압이라고 한 건데 관련자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아직 부족해서 그거를 성급하게 발표하지 말라고 한 거지 외압을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제일 황당한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 그 국가적으로 이게 그 대통령 부부가 마약 수입을 했던 그 사례가 있는지 대한민국이 아무리 뭐 지금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인데 마약으로 뭐 대통령 부부가 어떤 뭐 그런 자금을 마련을 한다라든지 그게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 쳐. 세 번째 이야기하는 순간 아 이분이 진술이 좀 이상하다. 이거를 다 의심을 하고 봤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상대 쪽 패널하고도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다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 번째 관련해서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백혜령 경정의 진술의 신빙성, 신뢰도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야기였고 뭐 내란 특검에서 뭐 하나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벌써 그 백혜령 경정의 진술로도 주장으로도 이게 터무니없다라는 거는 대강 뭐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백혜령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부에서 무슨 자기 수사를 하는데 좀 외압을 받았다 이러다 뭐 이런 정도였다면 이게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았겠죠. 문제는 이재명이 직접 개입하면서 이 사건에 문제가 됐던 거죠. 이재명이 백혜령을 동부지검장이었던 이문정에게 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하는 이것도 아주 이제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백혜령을 그 동부지검의 수사단에 포함시켜라. 그 후에 이제 백혜령이 또 만행을 저지릅니다. 독자적인 수사팀을 구성해달라. 뭐 자료를 특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재명이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고 백혜령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하면서 이게 큰 사건으로 지금 비화가 된 건데 이재명이 왜 요즘 사건 지시를 막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이 권력이 개입하고 수사질을 했다고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의도로 보겠어요? 저는 의도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게 뭐 나올 거 없다라는 것도 조금 이재명도 알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제가 솔직히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왜 이문정 동부지검장한테 이 사건을 넘기느냐? 지금 뭐 그 백혜령 경정이 원래 수사했던 데는 영등포서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동부지검으로 영등포는 남부로 가게 됩니다. 남부지검 관할이에요. 근데 동부지검으로 넘긴 거는 사실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수사 실력은 없어요. 수사 실력으로 뭐 성과를 낸 적도 없고, 근데 뭐가 있냐? 언론 플레이가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뭉게뭉게 이런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집중도를 올리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은 임원정 지검장이 그런 것들을 좀 언론 플레이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임원정 지검장 또 바보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인 수사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원정 지검장 또 이게 내가 이 손댔다가 이게 내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뭐 그런
좀 상황들을 매니지먼트 해 나갔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진짜 이게 혐의가 있잖아요. 예. 진짜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 동부지검에서 수사 안 합니다. 특검에서요. 아,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 세 번째 혐의점 대통령 부부가 마약 그 수입 사업을 했다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건희 특검법은 무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요건을 보면 거의 뭐 한 15개 항목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뭐가 있었냐면 저기 그 12번 항목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윤통 부부가 이런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 그러면 딱 이 12번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김건희 특검에서 이걸 수사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뭐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했다?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이런 사실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나 별로 생각보다 성과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눈이 빨개지게 찾았겠죠. 정말 이게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근데 이미 내부적으로도 뭐 이게 혐의가 나올 게 없다라는 걸 사전에 다 정보 보고가 되지 않았나 제가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 중요한 이슈 정말 이거를 밝혀내면 국가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슈를 예. 특검이 안 건들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이 전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실은 그 전혀 이런 혐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특검이 일종의 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특검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올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임은정 지검장도 언론 플레이를 별로 안 해주고 그러면서 허지부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동부지검에서 뭐 이번 주에 증거가 사실은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백혜룡의 사실은 의혹이라는 것들은 허상에 불과했다. 수사를 사실상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걸 밝히게 되면 적어도 이런 정도 사태까지 끌고 온 책임자들에 관한 문제, 책임 문제는 좀 한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좀 이제 당사자인 백혜룡,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 임은정, 또 사실은 수사에 관련해서 이 검찰에를 관할하고 있는 정성호, 그리고 합수단 여러 관계자들과 조직이 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이건 뭐 형사고발 열심히 형사 사안에 대해서 수사해서 혐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책임을 묻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죠. 굉장히 심한. 그래서 저는 그 뭐 이게 근데 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잘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인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업무의 일환이고 그 말레이시아인들 3명이 어쨌든 진술을 그런 식으로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윤통에 대한 진술이 아닌 그 세관에 대한 진술 그 부분을 했고 그리고 특히 뭐 그렇지만 뭐 저 같으면 윤통 내외 부부께서 이런 뭐 민사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거 자체를 뭐 그렇게 좀 무리한 수사라고 많은 여론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말고 뚜렷하게 뭐 형사 고발 포인트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야,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예,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장경태 성추행, 이제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분들이 좀 나섰습니다. 자, 여협이 나섰어요. 500만 회원을 갖고 있다는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그리고 여성정치 네트워크도 이제 나섰는데 여협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실상 여성단체 중에 뭐 전통적으로 좌익들, 좌파 여성단체는 여전히 입국인데 꼭 다물고 있죠. 그런데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가 나섰습니다. 이 장경태 성추행 사건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장경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국회의원이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렇게 직격을 한 후에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주의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여협이 사실상은 여성단체 중에 그간에 제일 큰 단체였어요. 대의적으로 이제 주로 좌파단체, 여성단체를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회원들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협의 이제 공개적인 입장 어떤 차원에서 일단 평가를 하십니까? 예, 사실은 여성 단체에서 전혀 네. 이 장경태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의아스럽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이라도 성명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좌파 여성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여성 인권 하는데 아니 그 여성 인권이라는 게 왜 민주당만 가면 사라지는 겁니까? 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라지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좌파 내에서는 당을 또 가리지도 않아요.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상황들만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경태 사실은 이 상황들이 그 전부터 소문은 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전부터 소문이 나고 있었지. 이거를 뭐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거를 갑자기 띡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말은 또 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좌파 단체들을 보면서 이것이 뭐 이 사람들은 그냥 진영 논리 빼고 도대체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이 했다는 일을 뭐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무조건 발뺌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뭐 오히려 이게 마치 자기를 대단한 뭐 그 음모론으로 담그려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 매도하고 있는 건데. 예. 장경태 의원을 매도하거나 담그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보수 우파에는 없어요. 예. 사실 보수 우파에는 장경태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들과 연관 짓지 말고 본인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경태와 관련해서 영상 2개의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제 영상 부분 중에 2개의 장면을 볼 텐데, 먼저 이런 장면이 있죠.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왜 내 여자친구에게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했던 장면이 하나 있죠. 자,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뭐 하신대? 나는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예,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 하시냐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영상입니다. 당시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항의를 못해요. 그리고 얼른 후다닥 일단 도망가는데 바쁩니다. 뭔가 들킨 사람의 그런 표정이었다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본래 이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여자친구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에 있는데 취해 있더라. 그래서 평소에도 술을 잘 안 먹고 술도 잘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찍어 나서 좀 한번 혼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저 장면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을 보겠는데 남자친구의 저 장면하고 또 하나의 영상은 실제로 장경태의 손이 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장면 그대로 놔주시죠. 사진을. 자, 저 장면 손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저 취해 있는 여성이 절규하듯이 아니 왜 거기에 라고 하는 것을 술 취한 상태에서도 항의하는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두 장면을 보면서 이제 고소인 조사가 어차피 이제 예정돼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고 사건의 수사 어떤 점에
착목을 하시나요? 우리가 그 과거에도 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박원순이잖아요. 예. 2018년에 그때 김문수 장관에 대한 그런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을 때 제가 그 서울시장 선거에 법률지원단장이었습니다. 법률지원단장을 했는데 박원순에 대한 제보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여성 관련해서. 근데 그때도 그거를 뭐 공개할 수도 없는 게 제보는 들어와도 그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자가 나서지 않으면 여자가 뭐 난 아닌데요라고 해버리면 다 끝나버려. 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제보하거나 이거를 뭉게뭉게 키운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오히려 무고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성이 확보 안 되면 이게 전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여기서는 이제 고소인이 나섰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가 지금 진행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또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전혀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됐어요. 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장경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장경태 의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점점 이런 그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이 장경태 의원이 그냥 부정을 하는 걸로 일관되고 반성하지 않고 전혀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뭐 이게 벌금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만 되더라도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만 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선거법은 300만 원, 정치자금법은 선거법은 100만 원, 정치자금법은 300만 원, 국회선진화법은 500만 원인데 그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일반 형사 사건은 집행유예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장경태가 본인이 뭐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리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선처를 뭐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그냥 뭐 발뺌하고 뭐 이게 자기를 공격하는 음모라는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저는 장경태한테 뭐 전혀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로서. 예. 자, 그런데 장경태가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TV 조선이 시작을 했는데 단독 영상을 보도한 이후에 이틀간 침묵을 하다가 30일의 입장을 밝혔어요. 뭔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았나 보죠. 한동안은 이제 머리가 띵 했겠죠. 이거 1년 전 얘기인데 터졌네. 걱정은 했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했더니 터졌네. 뭐 이런 생각을 했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정리를 하고 주변에 어쨌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는지 11월 30일에 입장을 밝혔는데 기자회견, 이 장경태 기자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아예 사건 자체를 변질시키는 그런 발언. 이 사건의 본질이 마치 데이트 폭력 사건인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끌어왔어요. 그걸 이제 장경태의 성추행을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였고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이 장경태를 지지한다고 하는 좌익들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건 뭐 100% 기획 작품이네. 미인계에 걸렸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그 여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차원으로 좀 보십니까? 그런 행동들이 대표적으로 2차 가해라고 하죠. 네. 예, 항상 이 좌파들이 그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2차 가해로 또 다시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2차 가해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그냥 일단은 반발을 하면서 인정은 안 하고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실제로 이게 조국 수법이에요. 조국도 단 한 번도 자기가 그 진술을 해가지고 자백하지 않았어요. 매번 수사 받을 때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재판 받을 때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나도 뭐 진실의 법정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그게 뭐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약간 좀 이상한 이 전개로 지금 말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조국의 그런 어떤 전철을 밟아서 절대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재판에서 뭐 졌으면 져더라도 자기가 인정 안 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도 뭐 기회가 생긴다 뭐 이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이 조국 수법으로 조국 스타일로 계속 끝까지 부정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은 걸로 보여집니다. 조국 수법 새로운 또 수법들이 그냥 그렇게 쓰여지는군요. 예, 장경태 성추행 사건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쿠팡 문제 새롭게 나온 사항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워낙 대규모 유출 사건이라 뭐 물론 이제 3천 계정도 3만 계정도 문제이죠. 근데 3,400만 계정이 지금 털렸다, 유출됐다. 야, 쿠팡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어요. 상당 부분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속보를 보니까 중국인 지금 상당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면 중국인이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냐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쿠팡 측에 물으니까 쿠팡은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숨기는 게 지금 많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이 쿠팡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출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쿠팡에 지금 대관 업무 임원으로 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전혀 몰랐을지 147일 동안이나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그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게 수면 아래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지금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사이버 보안 문제는 계속 수면 아래 오랫동안 있어 왔고 골마 터져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뭐 SK텔레콤, 롯데카드로 터졌고 그리고 이제 쿠팡으로 제일 크게 터졌는데 근데 사실 뭐 GS 리테일, 예스24 사실 KT도 지금 조사받고 있고 매달 한 건씩 터지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우리나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나토의 사이버 포럼에 가입하는 거였어요. 지금 또 그 이재명이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나토 회담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안 가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있다가 이란 공습을 하고 그렇게 전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나토를 가야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이버 포럼 참석을 해야 되는 목적이 굉장히 컸어요. 예, 거기서 이제 사실 나토의 옵저버가 아니라 그 사이버 포럼에서는 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걸 해야 됐었고 그거를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인 직원이 자기가 뭐 했다라고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때도 이게 사실 한 며칠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방송에 뭐 여러 번 나갔었어요.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아는데 어떻게 중국인 혼자 한 명 개인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거는 앞뒤로 연결돼 있는 어떤 배우가 존재하지 않고는 이게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더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더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배송지 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국가기관도 A라는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지는 있죠. 그러니까 서류상에 있는 지는 있어요. 그 장소는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장소는 어떻게 본인이 뭐 광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택배회사인 거예요. 택배회사는 배송지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출된 게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어요. 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바꾸세요.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이게 그 배송지와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북한이 암살한
이한영이요. 이한영 씨 사건이 있어요. 북한 네네. 암살 사건. 네네네.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남에 있는 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파트 호실 앞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디 거주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암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제 현관으로 안으로 그 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어딘가 계단실에서 어디 숨어 있다가 암살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이 오랫동안 은폐를 하고 147일 동안 은폐를 하고 6월에 이미 이게 있었는데도 은폐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결제 정보 뭐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이 유출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쿠팡은 계속 그 은폐를 하고 있어요. 6월 전에 일어난 사건을 아직까지 숨기고 있었고 제일 처음에 4,500명 유출됐다고 했는데 3,300만 70명이 다 유출된 거예요. 네. 그러면 결제 정보 유출 안 됐다고 했는데 정말 유출이 안 됐을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유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 개인 정보가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암시장에서. 예. 개인 정보는 또 최신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최신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캄보디아 같은 데 흘러가 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전화. 뭐 고액 알바, 로맨스 스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민생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게 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 또 제가 3년 동안 했고 그리고 당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많이 했잖아요. 가짜뉴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이버 전에 핵심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전에 핵심이 가짜뉴스예요. 허위의 그런 소식을 전해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거. 이게 정말 많은 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사실 제가 가짜뉴스 대응 팀으로 있으면서도 많이 이거를 다뤄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업계 쪽을 제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통신 보안을 이거를 그 강화를 하려 그러면 어쨌든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게 강화됐어요. 제도는 강화됐어요. 근데 결국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출이 되었을 때 어떤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재가 솜방망이야. 정부의 과징금도 솜방망이, 법원의 판결도 솜방망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 굉장히 이거 뭐 개인정보 유출되면 큰일 나겠네 했던 업체들이 인력을 잘라요. 예산을 줄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업자야. 네. 아니면 이 통신부와 이거 그만하고 어디 가가지고 치킨집 가서 치킨 튀겨야 돼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오랫동안 발생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업계 상황을 알고 이런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내가 뭐 나 혼자서 하기에도 너무 큰 일이고 이거를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우리나라 대학생이 가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보세요. 그 사람 또 거기서 뭐 구타당하고 강제로 마약 흡입당하고 그 사람은 뭐 죽었지만 뭐 어떤 사람은 감금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부지북식 여러 군데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장기가 없는 시체, 목이 없는 시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서도 뭐 롯데카드, SK텔레콤 이거 이야기했지만 네. 처음에는 정말 공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해봤자 1,000명이나 뭐 참여할까? 1,000명도 참여 안 하면 이게 괜히 사실은 변호사로서 번잡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그때 캄보디아 그 사건을 보면서 그거의 출발점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롯데카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뭐 펜앤마이크에 와서 많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또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더 빨리 내가 행동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네. 한번 물어볼 게 좀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선 중국 당국의 이 사건의 용의자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체포 문제와 국내 송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어요. 예, 예. 아직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는 그냥 수사 중이니까 경찰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 신속하게 이 관련 용의자를 사건을 확인하려면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자 용의자를 체포하고 국내 송환해야 한다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중국 당국 요청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 문제에 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특검 문제가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요 자체가 지금 147일간의 정부 차원의 은폐 과정에서 누가 관여를 해서 이거 덮었는지 쿠팡의 주요 임원들 중에 상당히 민주당 출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에 알고 정부나 민주당의 사실관계는 전달했지만 덮은 것인지 더군다나 중국 측의 모종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일반 경찰 수사로 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일단은 은폐 과정에서 네. 권력의 비호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이 이미 그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당선될 걸로 예상하고 고위 임원들을 친민주당으로 다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영이 되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만약에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과 일반 수사로 경찰 수사로 이게 가능한 건지 제가 물음표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게 수사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통신보안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남아요. 네. 로그 기록이 무조건 남는다고요. IP도 남고 그리고 서버나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파괴 서버가 잘못될 걸 대비해서 백업 서버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뭐 특검이든 검사든 이게 그 통신보안과 관련한 수사는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인력입니다. 지금 통신보안이라는 게 최첨단 기술이에요. 우리가 북한의 해커가 뭐 10만 장병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커보다 더 뛰어나야 어쨌든 이 대해커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굉장히 그 소중한 인력이고 고기술 인력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 전모를 저는 충분히 밝힐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은폐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발본색원 해가지고 그 담당자 책임자 굉장히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3,400만 건의 개인정보,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하루에 이 관계자가 사실은 한 25만 건을 뭐 유출해 갔다고 그래요. 빼갔다고 그래요. 대략 계산해 보면 이제 뭐 140일 기간 동안 한 25만 건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1초당 지금 몇 건씩 한 뭐 10건씩 한 12시간, 14시간 일했으면 뭐 하루 종일을 안 했으니까 좀 자고 하고 그랬을 테니까 먹기도 하고 그러면 막 초 단위로 지금 막 몇 건씩 10건씩 이렇게 뽑아갔다는 건데 이게 혼자 단독으로 가능할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안 문제도 제기되지만 이 관련 업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 이 중국의 업체들이 상당히 규모하고 계획적으로 이 작업을 한 게 아닌지 경쟁 업체가 한국의 이 쿠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는 중국과 북한의 해킹 그룹이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저는 쿠팡이 영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쿠팡 이용 다 하세요. 회원으로서 이용하시고 쿠팡의 배달이나 이런 거 저희도 쿠팡 회원이에요. 네. 쿠팡 배달 뭐 아침 새벽 배송 좋아요. 그거 찬성하시고 그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쿠팡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유출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거는 알리나 테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쇼핑 업체는 기본적으로 물류 업체입니다. 창고 업체예요. 그러니까 창고 부지가 우리 국내 이 완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창고와 관련해서 뭐 배송 기사도 그렇고 물품 분류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고용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내가 한국 시장을 먹을까 그렇게 안 됩니다. 차라리 네이버는 먹힐 수도 있어요. 네이버는 창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존재하는 거는 참 우리나라 그 포털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 쇼핑이라고 해서 우리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문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 실제로는 오프라인에 기반 시설이 국내 확보가 완전히 돼 있어야 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소송한다 그래서 쿠팡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쿠팡은 쿠팡대로 열심히 영업하시고 쿠팡의 직원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월급 받으시고 쿠팡의 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쇼핑을 받으시고 다만 쿠팡을 미워하면 알리테무가 뭐고 그거야말로 잘못된 프로파간다예요. 그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아마 이 중국인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의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앞뒤로 더 따져보면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중국에 관련이 돼 있었던 게. 자, 쿠팡이 중국화돼 있었다고요. 중국화돼 있었던 쿠팡이 어떻게 하면 진짜 대한민국의 쿠팡으로 거듭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고 옛날에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를 뭐 기술 가지고 도면 가지고 뭐 미국에 갖다 팔았잖아요. 예. 그거보다 이게 더 심한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회사의 자산이고 회사의 가치지만 지금 이 개인정보는 국가 안보, 여러분의 안전, 민생, 경제 다 걸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그 회사 내부에 정말 그 이 고가의 정보를 팔고 그거를 혼자만 단독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그 이익을 나눠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혼자 해서 자기가 혼자 다 독식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모해가지고 한 명이 총대 메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시 또 재처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용납하고 봐주고 그리고 뭐 들키면 그때 가지고 배상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게 팽배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계속 털려요. 누군가 우리의 젊은 아들과 딸들이 캄보디아에서 또 사라지고 캄보디아에서 팔다리 또 잘리고 캄보디아에서 구금당하는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되고 일어서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작지만 단단한 방법은 소송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연합뉴스를 보니까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이 방송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아시나요? 보셨나요? 예, 제가 혹시 소송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원영섭 TV에 가시면 예. 이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원영섭 TV에서 들어가 주셔가지고 그 방법에 따라서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소송에 대한 위임 계약서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후속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쿠팡은 사건 터진 지가 3, 4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까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벌써 신청자가 4,000명입니다. 예. 지금 롯데카드하고 SKT는 그게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달 정도 됐는데 그게 6,000명인데 쿠팡은 벌써 4,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뭐 초기에 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성공보수 받아서 거기서 이제 판결금 받아서 거기서 성공보수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송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서 원영섭 TV에 들어가셔가지고 소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2부의 대장동 이 성남시에서 가압류 신청한 문제 백혜룡 관련된 사건 허위 사실상 무산, 이제 아무런 증거 없다. 장경대 성추행 그리고 쿠팡 문제까지 좀 조목조목 다뤄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